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진핑의 1대1로에 대해서 개요적인 부분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시진핑이 이제 국가 주석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요. 2013년도 9월 달에 카자흐의 나자르바예프 대학에 가서 일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대는요, 여기 이 중국에서 몽골, 러시아를 경유해서 신유라시아에까지 이르는 이 라인을 그 일대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제 그 육상 교통로, 철도로 이제 연결시키겠다는 그런 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 인도네시아 의회에 가서 일로에 대한 구상을 밝힙니다. 이 일로는 여기 중국 남동부 해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미얀마, 치타공, 여기 스리랑카 이렇게 해서 해상무역로를 개척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대와 일로 이것을 이제 결합해서 1대1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 북극 항로를 러시아하고 함께 개척을 해서 빙상 실크로드를 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진핑이 2013년도에 주석에 취임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약 4조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환율로는 약 4천조 정도 됐던 것이죠. 보통 이런 외환 보유고라는 것은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죠. 이것을 각 기업들에게 태환을 해주면서 국가가 보유하게 되는 그러한 자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이 국가 보유 자금이 뭐 한 4천조, 5천조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2013년도 즈음에는 중국 경제에 하나의 좀 특수성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2008년도에 그 모기지론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에 큰 위기가 한번 왔었습니다. 이때 중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온통 중국 내에 있는 인프라 개발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재정정책을 실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방정부가 이제 땅을 이제 임차해주면서 개발을 하면서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에 걸쳐서 이렇게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 활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그때 2008년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3년도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이 개발이 거의 뭐 정점에 이르르고 중국 내 인프라 건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유휴시설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철강이나 시멘트나 유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전만큼 이제 이것을 공급할 만한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 인프라 구축을 해외에 가서 하자.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잉여 산업을 해외 수출을 통해서 해소한다. 이런 형태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잉여 산업 수출을 통해서 과잉 산업을 해소한다. 이런 형태로 이제 출발이 된 것입니다.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그 중국에서는 대규모 이 경기 부양을 했는데 이때 철도,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 건설을 하면서 많은 철강, 시멘트, 유리 회사들이 생겨났고 여기에서 이런 물량들을 계속 공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의 이러한 인프라 건설 산업이 이제 정점에 이르르자 이것을 이제 해외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러한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세계 경기도 이렇게 계속적인 이 고도 성장이 좀 멈추고 이제 그 뉴 노멀 시대가 왔습니다. 이걸 중국어로는 신창타이라고 그러는데요. 세계 경제가 이제 전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난 30년 동안 계속 10%대의 그러한 고성장을 이뤘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한 6% 정도의 이런 중속 성장의 시기가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세계적으로는 뉴 노멀 시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이제 이러한 발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 항상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중서부 지역에 이런 발전이 너무 더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부 연안은 많이 발달을 했는데, 왜냐하면 수출 중심으로 경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서부 지역에서는 이제 발전이 안 되고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서는 소수 민족들이 이렇게 독립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부 대개발을 하고 소수 민족의 독립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산시성에서 신장 위구르에 이르는 이러한 성들에 대해서 이제는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러한 성들이 하나의 점에 해당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경제 특구로 이렇게 진출을 하게 해서 이제는 점에서 선에서 면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그러한 형태로서 이제는 이와 같은 1대1로를 계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아젠다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입원을 확보한다. 이러한 그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적 에너지 수입원 확보에 대한 전략은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진주 목걸이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1대1로 그 이전부터 이 에너지 수입원 확보를 문제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있다면은 중국에는 막대한 그 에너지원이 그 요청이 되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요청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여기 말레이시아 근처에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말라카 해협이 봉쇄를 당해버리면 중국 전체가 이제 그 위기에 빠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그 이전부터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해서 이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항로를 개척해서 미얀마나 여기 방글라데시 이 치타공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기름을 들여오는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2년도에는 윤난 국제 통로를 여기에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난성, 말하자면 운남성이죠. 한문으로는 윤난성에서 미얀마에 이르는 이러한 국제 통로를 2012년도에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2005년도에 미국 국방부에서요, 중국이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의 대규모 항만 건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0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있을 때 아시아 회귀 전략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이것을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패권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 이념에 관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념의 그러한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바마가 여기에 아시아 회귀 전략을 2010년도에 발표합니다. 그러자 이제 2013년도에 중국에서 1대1로를 발표를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여기에서의 1대와 이 1로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요, 실질적인 중국이 추구한 것은 이 1로입니다. 이 1대 부분은 그다지 이렇게 투자도 많이 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아주 활력 있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 규격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오히려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집중한 것은 오히려 이 해상무역로 개척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1대1로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점령한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지난 10년 동안 나타난
그러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해상에 대한 그 패권 투쟁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다이아몬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쿼드 시스템인데요. 인도, 호주, 일본, 미국 해서 이 다이아몬드 시스템을 통해서 이 해상 무역로에 대해서 대항을 한다. 이렇게 지금 전략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대1로의 이 핵심은요, 해상 무역로이지 이 육상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 육상로도 개발이 되겠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이 1대1로를 외치면서 이쪽 해상 무역로를 장악을 했는데요. 이 일대를 거의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지않아 이제는 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곧바로 이제 송유관이 이제 건설되고 있으니까요. 송유관이 여기 미얀마로부터 여기 그 윤난성 쿤밍에 이르기까지 771km의 이 송유관이 2017년도 4월 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1대1로를 통해서 이 진주 목걸이 전략을 사실은 완성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각 이러한 항구에 이 조차권을 얻었는데 뭐 40년, 99년 막 이런 형태로 조차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에 지금 그 해군 기지를 건설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양 해군을 건설하고 구축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1대1로를 통해서 나타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 에너지 수입원 확보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해서 사실은 해상 무역로를 확보하면서 해양 대군까지 여기에 사실은 좀 추가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구를 대부분 장기 조차함을 통해서 건설하고 장기 조차함을 통해서 이걸 거의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1대1로의 그 사업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시진핑의 이 1대1로는요, 중국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중국 정부 또는 금융기관, 보통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차관을 해줍니다. 돈을 꿔준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달러를 꿔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위안화를 통해서 꿔줍니다. 차관을 해주면 이제 중국 기업이 가서 공사를 합니다. 중국 국유 기업이 공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국 국유 기업에서는 자재와 노동자, 인원을 전부 중국인을 데려다가 씁니다. 말하자면 중국 회사의 자재를 갖다 쓰고 중국에 있는 노동자를 데려다가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차관한 대금을 중국 기업이 다 다시 회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쪽 주머니에 있는 이 돈이 또 한쪽 주머니로 옮겨왔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채가 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입금 이 조건이요, 굉장히 안 좋아요.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유엔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차관을 할 때는 상당히 상환 기간도 장기이고 이자도 저리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상환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한 10년 정도 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요. 그리고 이자율이 높습니다. 보통 차관하면은 1, 2%인데 이자율이 높습니다. 5%를 대부분 초과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차관 조건에는 항상 이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것이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말하자면 보통 차관의 이 내용들은 공개가 잘 안 됩니다. 그 비공개가 이 차관 조건에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이것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보니까 독소 조항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갚지 못하면 영토를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99년 뭐 조차권을 준다랄까, 뭐 40년 조차권을 준다랄까, 또 광물 채취권을 준다랄까, 이런 형태의 독소 조항이 거기에 아주 많이 깔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사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항만 그 운용 사업을 해서 이 돈으로 이제 이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걸 상환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태가 속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공사한 곳에서 다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 영토를 조차를 해줘야 되는
내줘야 되는, 그리고 운영권을 넘겨줘야 되는 이런 일들이 각 지역에서 무더기로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에 대한 그 정확한 인지가 없이 이 돈을 꾸어왔고, 또 그 돈을 꾸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정권의 부패가 있었고, 그러면서 감당하지 못할 돈이 이제 들어왔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것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다 다시 본인들이 회수를 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것을 못 갚으면 그 땅을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운영권을 중국 정부에게 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국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계산을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항만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 항만은요, 중국에서 계속 이것을 이용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역로니까요. 이렇게 해서 무역로를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이 원재료가 되는 것이죠. 원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광물에 대한 채취권을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경우에 54개국 중에서 53개국이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중에 지금 17개국이 그 부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이제 디폴트가 선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해안과 관련해서도 전부 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IMF 들어가고 또 이 부채 문제가 투자되는 곳마다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리랑카 한반도타 여기의 경우에는 약 75억 달러의 금액을 책정을 했는데, 나중에 일본에 있는 컨설팅 회사가 그것은 한 15억 달러면 된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채무가 조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이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1대1로가 진행이 되면서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를 했고, 그 결과 많은 그러한 혜택을 누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제통합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또 1대1로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도 한번 면밀히 좀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디지털 실크로드라는 그러한 이름이 여기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는 이제 그 외면을 당했죠. 그런 상태에서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아프리카 전역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경제를 실현하겠다. 말하자면 이걸 가리켜서 디지털 실크로드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인프라를 이제는 중국에서 깔고 그 위에 이 통신과 인터넷과 이런 부분까지 전부 이제 확장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이제 디지털 실크로드라, 이렇게 얘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의 그 산업에 깊이 들어가서 그 경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서 여기에 부은 돈이요,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200조 정도를 이 1대1로 사업에 이제 돈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그 돈들을 중국 국유 기업이 다시 회수를 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국유 기업의 현지 법인이요, 약 한 3,400개 정도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이제 중국 국유 기업의 그 현지 법인들이 이제는 모든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신코민테른에 대한 우려를 사실은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이 코민테른을 일으킬 수 있는 역량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2017년도에 시진핑이 이 자신에게 이 종신 집권을 위해서 이 국유 기업의 실상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 자신의 실상을 잘 안 밝히는데, 이때 이제 그 시진핑이 대국 굴기, 분발 유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외치면서 중국 국유 기업의 이 실상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것은요, 중국 국유 기업은 전부 공산당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공산당 일당이 거기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유 기업에서 나오는 이익은요, 공산당들의 자금인 거예요. 얼마든지 공산당들이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은 1인 독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국유기업이 발표가 됐는데 중앙국유기업이 13,000개 정도 되고요. 지방국유기업이 한 31,000개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44,000~45,000개 되는데요. 이때 중앙국유기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1년에 480조였습니다. 그리고 중앙국유기업이랑 지방국유기업 다 합쳐서 나오는 이익이 약 800조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방국유기업은 많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 민간기업과 다를 바가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앙국유기업은요, 국가자산관리감독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 중앙국유기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480조라는 것입니다. 이 480조를 가지고 5년 동안만 저축을 하면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상장사 시가총액이 2,500조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들을 다 산다는 얘기입니다. 상장사들을 다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중국 국유기업이요, 대한민국 상장사 지분을 사면 돼요. 여기다 예금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 점령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시가총액이 약 한 500조, 400에서 500조 됩니다. 여기에서 50에서 60%가량이 해외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웬 놈의 펀드들이 그렇게 많은지 펀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 국유기업이 예금을 삼성전자 주식 사놓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해외에서 얼마든지 그걸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김경수 씨가 전번에 왜 당신 댓글 조작했어? 얘기를 하니까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경제 민주화는 재벌 해체입니다. 그 방법이 뭐요? 조사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국민연금과 전자투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전자투표가 무엇입니까? 해외에 있는 주주들이 들어와서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주총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신코민테른의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민테른이 무엇입니까? 1919년도에 레닌이요, 주변에 있는 여러 이 나라들 공산당들에게 각 나라에서 공산당을 세워서 그 나라를 공산화 시키라고 자금을 마구마구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동휘와 그 일당이 가서 이 자금을 받아왔죠. 한 40만 루블을 받아왔습니다. 이 자금으로 상해 임시정부를 공산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고 총리가 이동휘였습니다. 그리고 김구는 경무국장이었죠. 이 이동휘가 이 자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해 임시정부에 그렇게 많은 분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상해 임시정부가 힘을 못 쓰고 그냥 정체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레닌의 자금을 많은 나라에서 받았는데요. 그 자금으로 인해서 동유럽하며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공산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중국에 있는 국유기업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유기업들이 이런 형태로 해서 각 나라의 대기업들을 장악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운영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공산당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공산당이 집권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공산당이 그 집권만 하면 뭐합니까? 그 나라의 생산수단을 국가가 장악을 해야죠. 이때 이런 도움을 말하자면 중국 국유기업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상식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1대1로가 이러한 형태로 경제 통합 주도권을 국유기업들이 확보했을 때 이러한 형태로 1대1로가 이용이 되어지고 말하자면 이 1대1로가 그렇게 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선진화된 산업국에 대해서는 해외 증권 투자를 통해서 이 대기업을 장악할 수 있도록 장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공산당 정부가 대기업을 국유화할 때 말하자면 이 자금이 동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신코민테른이라고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상식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삼성을 비롯해서 이러한 4대 기업들이 속히 주주 명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요, 모든 중국 자금은 전부 공산당 1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산되어서 공시가 되어야 됩니다. 합산해서 공시되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의결권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5%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룰들이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는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신코민테른이 출연했다는 가정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이러한 시도가 추진되는 것을 저희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왜 사모펀드에 대한 룰을 해체하느냐? 왜 국민연금에서 그렇게 개입하느냐? 왜 전자투표를 그렇게 얘기하느냐? 지금 다 전자투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주요 기업들은 전자투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강요해서 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런 자금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왜 이토록 중국의 이러한 1대1로와 관련해서 해상무역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막 이러느냐? 이게 그 이면에 공산주의라는 그러한 이념이 있고 공산주의의 확대라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속히 여기에 눈을 뜨고 합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지난 10년 동안 1조 달러를 여기에 투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에서는 6천억 달러, 약 77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후진국들을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자금으로 이 나라들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합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이런 곳에 가서 공사를 하고 이 자금은 그 자금을 좀 가져다가 이 공사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속히 우리나라의 이러한 국제기구 혹은 선교회 이런 방향으로 좀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황당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시도는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알아는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대1로의 추진 배경을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추진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오히려 이 신코민테른에 대한 위기, 이 부분이 더 이 서방 세계를 지금 긴장 가운데 빠뜨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1대1로의 규모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1대1로에 참여한 국가가요, 지금 현재로는 149개국입니다. 그리고 32개의 국제기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1조 달러 정도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GDP의 약 40% 정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로는 63% 정도 됩니다. 2017년도 5월 달에 1,500명의 각국 대표들이 모였고요. 29명은 국가 원수들입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달에는 5,000명의 각국 대표들이 모였고요. 37명의 국가 원수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25개국에 대해서 173건의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장고려 부총리가 2015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형태로 1대1로의 전반적인 것을 밝혔냐면요. 세 갈래 경제대로 해서 6대 경제회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갈래 경제다라는 것은요. 중국에서 이렇게 카자흐로 경유해서 유라시아에 이르는 신유라시아 대륙고량이 있고요. 이게 일대인데요. 여기에는 중국, 몽골, 러시아 경제회랑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중국, 몽골, 러시아 경제회랑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이제 6대 경제회랑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중국에서 몽골, 러시아까지 해서 송유관을 지금 연결시키는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라시아 대륙교량이라고 해서 범유라시안 간선 철도를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카자흐를 경유해서 중국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철도입니다. 그런데 이 철도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제 규격이 달라가지고 이 넓이죠. 그 철도의 이 넓이 달라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신유라시아 대륙 교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국 파키스탄으로 이어지는 신장 위구르에서 이 파키스탄으로 이어집니다. 파키스탄 여기에 과다르 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도를 통해서 이제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에서는 제1경제회랑이라고 해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경제회랑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곧바로 여기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제 이쪽 유럽이나 이런 산유국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다르 항 여기는요, 심해가 깊은데 여기에 잠수함 수리센터를 여기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잠수함을 여기에서 조립도 하고요, 만들고 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군사 기지가 되는 것이죠. 이 방향으로 이 과타르항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그 중국에서도 중시 여기고 있고 파키스탄 경제를 위해서도 많은 그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파키스탄도 이 부채를 갚지 못해서 이 과타르항을 44년 동안 이 중국의 운영권을 다 넘겨준 그러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도 이 부채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채를 지금 변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 항구를 내어주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국에서 이 미얀마로 여기 쿤밍에서 이제 곧바로 미얀마의 짜오푹 그 항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는 이미 도로도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항구에 대해서도 좀 지분 인수를 거의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중국이 70%를 보유하고 있고요. 미얀마에서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유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분 인수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 있는 이 짜오푹 항과 이 중국 쿤밍을 연결시키는 이것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시 여기는 하나의 경제 회랑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방글라데시 치타공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미얀마에서 이 방글라데시로 이 철도가 또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방글라 중국 미얀마 경제 회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글라데시하고 중국하고 교역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각종 그 원단과 같은 섬유를 생산을 하고요. 가공이 전부 여기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파키스탄 경제회랑, 그리고 여기 미얀마와 관련된 중국 중남반도 경제회랑, 그리고 방글라데시 중국 미얀마 경제회랑, 이 세 경제회랑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에 있는 짜오푹 항이 중국에게 완전히 넘어가고요. 또 방글라데시에 있는 이 치타공 항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파키스탄에게는 과다르 항이 넘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스리랑카, 여기 콜롬보 항이 있고 한반도타 항이 있는데요. 이 한반도타 항은 사업성이 전혀 없는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데니까요. 이것은 그냥 갚을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게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99년간의 조차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가 완전히 중국에게 다 넘어간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쪽에 몰디브가 있습니다. 몰디브도 중국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몰디브는 인구가 한 3, 40명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몰디브 입장에서는 전체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여기에 몰디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 말한 이런 데가 전부 이 부채 문제로 인해서 변제할 수가 없는, 그래서 IMF로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또 그런 상태에서 여기 지부티라고 있는데요. 이 지부티는 이 자신의 땅을 각 나라들에게 나누어 줘서 임대해 주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싱가포르 같은 데를 꿈꾸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기도 이제 중국에서 거대한 돈을 들여서 임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미국 군대도 있고요. 또 일본 군대도 있고, 또 파키스탄 군대도 있고, 이렇게 여러 나라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중국군도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하고도 이미 협약은 맺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항구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해양로가 완전히 구축이 됐고, 여기에 대한 소유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서
여기 파키스탄에서 이제 이쪽 유럽으로 있는 중국, 중앙아, 서아시아 경제 회랑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회랑이 크게 신유라시아 대륙, 중국, 몽골,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중국, 중남 반도, 그리고 방글라, 중국, 미얀마, 그리고 이쪽에 중국, 중앙아, 서아시아 경제 회랑, 이렇게 6대 경제 회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 회랑은 전부 그곳에 이제 경제 특구가 마련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나라의 산업을 주도한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대 경제 회랑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 아프리카가 전부 중국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54개국 중에서 53개국이 여기에 참여를 했고 이 중에서 17개국이 그 부채 위기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한 나라들도 지금 여럿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다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 부채 위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실크로드의 육상 실크로드의 경제적 이유로서는 이러한 변경 경제 협력구를 통해서, 변경 경제 협력구란 얘기는 여기에 있는 신장 위고로, 쿤밍 이런 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는 초국경 경제 협력구로, 초국경 경제 협력구로 이걸 발전을 시킨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 국경을 넘어서서 이제 그 협력구로 발전을 시키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변경 경제 협력구라는 것은 서부 대개발을 말하는 것이고요. 초국경 경제 협력구라는 것은 1대1로를 통한 경제벨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 인프라를 건설을 해서 각 지역에 유리한 산업을 발달하게 해서 하나의 거대한 그 경제 특구를 이룬다, 이러한 구상인 것입니다. 해상 실크로드의 이유는요, 남중국 해와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 해상 물류의 2분의 1을 여기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석유 수송량의 80~90%가 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봉쇄를 당해버리면은 이제 에너지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상 실크로드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1대1로의 그 규모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국에서는 여기에서 1대1로의 하나의 정신으로서 5통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를 추진하면서 이 5가지가 각 나라들하고 통하게 하겠다, 이 뜻입니다. 말하자면 소통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와 연결된 이러한 1대1로 연선국들의 이익, 운명, 책임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1대1로로 연선이 되면은 이 나라들은 이제 이익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 책임 공동체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60여 개의 주요 연선국이 있는데 바로 이제 여기 맞닿아 있는 나라들이죠. 연선국에 대해서 이런 정책 소통을 아주 원활히 하겠다. 말하자면 이러한 소통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들하고 이제는 이 1대1을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정책 소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프라를 이제 연결을 하겠다. 말하자면 정책 소통을 위해서, 이러한 이익 등을 위해서 인프라를 연결하고 모든 규격을 통일시키겠다. 그래서 도시 간의 교통, 통신망, 전력, 항운, 또 도로, 물류 조달, 이러한 모든 면에서 인프라를 연결을 하겠다. 그리고 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무역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무역이 시장이 되고 교통, 통신망을 통해서 산업이 발달을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합리적인 세계 무역기구를 설립을 하겠다. 하나의 공산당들의 하나의 큰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금 융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과 연선국 간의 상호 투자를 통해서 기축통화의 비전을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달러가 이 각 나라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중국 위안화가 이런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통화를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달러화를 찍어내어서 위급한데 이제 자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간 사태가 발생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각 나라에서 돈을 각출해서 거기를 도와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은 달러를 찍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축통화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바로 이제 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좀 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지 법인이 약 3,400개가 있는데요.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 이게 결국은 이제 각 나라의 기업 장악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민심상통인데요. 여기에는 애국 통일전선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 문화 교류를 통해서 중국인 도시를 건설하고 중국 문화를 수출하고 중국 문화 하면은 이것은 이제 공산당 사상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곳에서 활동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오통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통이 이 1대1로의 하나의 지향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대1로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 1대1로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대1로를 살펴볼 때, 제가 가장 우려하면서 이 1대1로를 살펴보는 그 방향은요, 이 신코민테른에 대한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국유기업은 얼마든지 이 신코민테른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러한 1대1로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 서방 세계에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쿼드 체제가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기에 가입을 하겠다, 쿼드 체제에 가입을 하겠다,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코민테른이 이 중국 시진핑에 의해서 시작되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유의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대안을 세우고 방어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유린당하는 것을 봐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한 세력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1대1로가 세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이러한 서방 세계에서는 770조가량의 자금을 여기에 투여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아마 이것은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좀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또 특히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이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좀 눈을 떠서 이러한데 또 많은 정보를 좀 제공하고 조력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